2021년 12월 24일 차가운 겨울날 전라남도 서남해에 위치한 서남 어촌 마을은 평화롭게 서 있었다. 회색 기와로 덮인 집들이 땅 위로 솟아 있으며 하얀 눈에 뒤덮인 풍경 속에 잠겨 있었다. 바닷바람이 골목길을 따라 불어와 얼어붙은 차가운 공기를 가져오며 마치 모든 생명을 지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얼음 밑에는 끔찍한 비극이 조용히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남 어촌 마을의 고요한 풍경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뒤흔들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있는 가인데 따뜻한 집들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마을에서 가장 큰 향어 농장에서는 향어의 왕이라 불리던 이준호 씨가 신비롭게 사라졌다. 그는 수십억 원 규모의 향어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가족의 중심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인 정은아 씨가 농장에 들어서자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작은 태는 평소처럼 부두에 정박해 있었지만 이준호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은아 씨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가며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기정삼적으로 심하게 휘저어지고 있는 향어들이 있는 어항으로 빨리 스쳐갔다. 작은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지만 그곳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며 마치 무언가가 맑은 물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으며 사고도 아니었다. 분명히 이것은 겨울의 추위와 깊은 물속에서 교묘하게 숨겨진 계획적이고 치밀한 살인 사건이었다. 지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마을은 공포로 가득 찼다. 정은아 씨는 그저 울고만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다. 싸움의 흔적도 저항의 징후도 없었다. 남겨진 것은 향어 어항의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박진우 형사에게는 그 어떤 비정상적인 일이 숨어 있다는 확실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이 맑은 물 속에 숨겨진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었다. 끔찍한 비밀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호 씨의 신비로운 실종 사건이 서남 어촌 마을에 주목을 끌면서 사건은 빠르게 전라남도 중대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되었다. 긴급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은 바로 박진우 형사였다. 그는 수사 분야에서 세심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날카로운 추리 능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박 형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자 하는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현장에 도착한 박 형사는 서두르지 않고 아무에게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마치 사냥꾼처럼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날의 공기 속에서 그는 향어 농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을 감싼 기묘한 정적은 마치 모든 생명이 고갈되어 한기를 몰고 오는 듯했다. 박 형사는 향어 어항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이준호 씨가 모든 것을 남긴 곳이었다. 재산, 일, 그리고 인간 관계까지. 어항은 거울처럼 잔잔하고 흐린 하늘이 그 위에 비쳐졌다. 작은 파도가 해안을 향해 밀려왔지만 그가 불안함을 느낀 것은 바로 수사팀은 여러 작은 팀으로 나누어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상호 부팀장은 이준호 씨와 최근 갈등을 겪은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준호 씨는 업계에서 많은 적을 두고 있었지만 김 부팀장은 그와 관련된 어떤 의심스러운 관계도 찾아낼 수 없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큰 상인과의 분쟁을 조사했지만 그 사람은 확실한 알리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가설이 제시되었다. 이준호 씨가 도망쳤을 가능성. 이 소문은 마을 곳곳으로 퍼졌고 부산에 있는 한 여성과의 외도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김 부팀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것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밝혀냈다. 이준호 씨가 도망칠 계획을 세운 어떤 징후도 없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 형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살인사건에 확실한 흔적도 없었고
범인을 가리킬 만한 단서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놓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정은아 씨, 피해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은 그녀의 눈에서 감추어진 공허함을 숨길 수 없었다. 눈물은 쉽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박 행사는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했다. 왜 정은아 씨는 이준호 씨가 실종된 10일 동안 남편에게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을까? 그 대신에 밤늦은 시간에 이상한 전화번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이런 사건에서 진실은 종종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세부 사항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정은아 씨가 전화한 이상한 번호의 주인을 찾아내야 했다. 전화 기록을 확인한 후 박 형사는 그 전화번호가 김민우라는 젊은 수산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민우는 이준호 씨의 향어 농장과 자주 거래를 하던 인물이었다. 박 형사의 수사는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김민우가 이준호 씨에게 해를 끼칠 동기가 있었을까? 그리고 정은아 씨는 이 사건에서 정말 무죄일까? 큰 의문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듯 보였다. 조사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였지만 이상한 세부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인내심과 세심함으로 어떤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았다. 증거와 진술을 다시 검토한 후 그는 처음에 관련이 없어 보였던 단서들이 끔찍한 진실로 이끄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 행사가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정은아 씨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항상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슬픔은 박 형사가 관찰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그 슬픔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실종에 대한 놀라움이 전혀 없는 차가운 냉담함이 있었다. 그 감정은 오래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다. 박 형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을? 왜 그녀는 향후 어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수사팀은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김상호 부팀장이 발견한 중요한 단서는 정은아 씨가 남편이 실종된 날들 동안 여러 번 이상한 전화를 했다는 점이었다. 수사팀은 모두 같은 질문에 직면했다. 왜 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심야 시간에 여러 번 전화를 했을까? 진실은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김민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민우는 단순한 수산업자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증인으로 여겨졌던 그가 점차 뚜렷한 동기를 가진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우와 정은아 씨가 늦은 시간에 만나고 그가 정은아 씨를 만날 때의 눈빛에서 숨겨진 의도가 엿보였다. 이는 박 형사가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민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던 중 박 형사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김민우는 항상 멋지고 능숙한 말솜씨를 가진 청년으로 등장했지만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었다. 김민우의 몇몇 친한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정은아 씨와의 사랑이 아니라 이준호 씨의 재산을 차지할 기회였다. 김민우는 정은아 씨에게 밝은 미래와 새 삶을 약속하며 그녀가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어온 외로움과 고통을 철저히 이용했다. 그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게야. 김민우는 정은아 씨에게 말했다. 그리고 한순간 그녀는 그 약속을 믿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이준호 씨의 재산을 차지할 기회를 본 김민우의 잔인한 계산이었다.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밤, 이준호 씨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와 정은아 씨 사이의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이준호 씨가 정은아 씨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찔러오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한 정은아 씨는 뒤뜰에서 자주 썼던 큰 망치를 집어들었다. 이준호 씨의 머리에 내리친 결정적인 타격. 그것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이 밝혀진 후 박 형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시체를 숨기고 완벽한 덮개를 만들어가는 차가운 계산과 행동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이상한 세부사항들은 박 형사가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사고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보였던 사건이 이제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으로 변해 그 뒤에 숨겨진 사악한 음모와 동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정은하 씨와 김민우가 숨기고자 했던 위험한 어두운 면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세부사항들이 드러나며 숨겨진 기밀들이 밝혀질 것이다. 조사를 깊이 파고들수록 박 형사는 모든 것이 표면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많은 서남 마을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롤모델로 여겨졌던 이준호 씨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와 사람들의 산산을 초과하는 비밀들이 있었다. 사회적 시각에서 이준호 씨는 성공한 남자였고 향어의 왕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시작하여 거대한 향어 제국을 건설하고 국내외 시장에 공급했다. 서남에 가면 이준호 씨의 향어 농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의 자산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성공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커뮤니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 형사가 이준호 씨의 개인 생활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극단적인 가부장적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것은 박 형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만들었다. 이준호 씨의 성공과 관대해 보이는 외면 뒤에는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지배가 숨어 있었다. 이준호 씨의 아내인 정은하 씨는 20년간 결혼 생활 동안 감옥처럼 좁고 어두운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이준호 씨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선택권 없이 살아야 했다. 그들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싸움, 모욕적인 말과 정신적 폭력은 정은하 씨를 서서히 갉아먹으며 그녀를 반항하지 않는 수능적인 여성으로 만들어갔다. 이준호 씨가 정은하 씨에게 한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너는 뭘 안다고 말해? 넌 그저 기생하는 여자야. 이준호 씨는 자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서 그녀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처럼 되어 있었다. 이웃들은 몇 번이나 심야에 그들의 싸움 소리와 물건 부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처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후 박 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준호 씨는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그저 외면에 불과한 부서진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살해 사건의 피해. 박 형사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히 평범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준호 씨의 죽은 뒤에는 증오, 고통,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정은하 씨의 내면에서 그동안의 참을성은 억눌린 분노로 바뀌었고 이준호 씨의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해방이었다. 이준호 씨가 가족에게 가한 잔인함은 이 비극을 초래한 깊은 원인이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 앞에 서 있다. 박 형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준호 씨의 죽은 뒤에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계산된 복수의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준호 씨의 과거에서 나온 세부 사항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지며 더 많은 의문과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 서남 마을 사람들 눈에 이준호 씨는 여전히 향어의 왕이며 두 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박 형사에게 이준호 씨는 그 가족들의 삶에 어두운 흔적을 남긴 사람이며 그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잔인한 행동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불가피한 결말이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박 형사는 사건의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금지된 관계, 교활하고 계산된 음모가 달콤한 약속과 유혹적인 눈빛 뒤에 숨겨져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준호 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잔인한 음모였다. 김민우. 처음에는 단순한 젊은 수산업자로 보였던 그는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똑똑하며 일을 잘하는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준호 씨의 향어 농장에서 자주 등장하며 정은하 씨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20년간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아내였다. 김민우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정은하 씨가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강한 감정과 욕망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비록 겉모습은 약해 보였지만 정은하 씨는 쉽게 정복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준호 씨와의 가정에서 느끼는 고독과 사랑의 결핍은 그녀가 김민우에게 이용당하기 쉽게 만들었다. 김민우는 서남 어촌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아는 작은 마을에서 공포와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아내가 탈출할 길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을 그러한 말들은 정은하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가장 약해진 순간에 정은하 씨는 김민우에게 말했다. 20년 동안 당신 말고는 누구도 제가 피곤한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그녀가 이 관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쏟았는지 그리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민우는 단순히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정은하 씨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그녀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었다. 그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김민우는 계획적이고 교활하게 말했다. 이 말은 마치 마약처럼 정은하 씨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정은하 씨가 가장 약해졌을 때 김민우는 그녀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현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준호 씨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재산을 빼앗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다. 김민우는 정은하 씨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다. 정은하 씨는 조용히 뒤뜰로 가서 평소 기둥을 박을 때 사용하던 대맘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방에 이준호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소리 없이, 그리고 단 한순간의 해방을 위한 타격이었다. 이준호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으며 김민우의 교묘한 조종 결과였다. 그는 정은하 씨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증오를 이용해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갔다. 김민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정은하 씨와 함께 이준호 씨의 시신을 향어 농장 옆에 호수로 가져갔다. 그곳은 이준호 씨가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제국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잔인한 계획을 실행했다. 이준호 씨의 시신을 호수 바닥에 가라앉히고 그곳에서 수천 마리의 향어가 그의 마지막 흔적을 완전히 씻어내도록 했다. 정은하 씨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이준호 씨의 죽음은 범죄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해방이었다. 그녀가 이준호 씨의 포갑 아래서 살아온 세월은 이제 끝났지만 이 해방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음모의 공범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준호 씨는 불편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 술이 아직 깨지 않았고 그는 또다시 수년간 독서를 퍼부었던 아내 정은하 씨를 꾸짖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집안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고 정은하 씨는 20년 동안의 다툼과 정신적 폭력에 지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보였다. 이준호 씨가 정은하 씨에게 준비하라고 한 저녁은 단단한 식사였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식사가 되었다. 물건을 부수고 아내를 꾸짖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정은하 씨가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수능적인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먼 듯한 느낌이었으며 마치 더 이상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린 듯했다. 정은하 씨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차려놓았다. 이 장면은 서남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준호 씨의 가족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다. 항상 웃으며 남편을 맞이하는 순종적인 아내가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단 한마디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이준호 씨가 술에 취해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그 마지막 말을 던진 후 너는 그냥 기생충이야.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너는 무슨 권리로 말하냐? 라는 말을 듣고 정은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뒤뜰로 가서 평소 기둥을 박을 때 사용하던 대낭치를 집어들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 소리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다. 김민우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이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정은아 씨와 함께 이준호 씨의 시신을 향어 농장 옆 호수로 가져갔다. 그곳은 이준호 씨가 자랑하던 그의 제국의 상징인 호수였다. 그들은 조용히 시신을 호수의 바닥으로 던졌고 그곳에서 향어들이 마지막 부분을 완료하며 음모를 마무리했다. 그리하여 한 제국은 무너졌고 한 남자는 죽었지만 그 죽음에서 새로운 삶과 희망이 정은아 씨와 김민우에게 열렸다. 그들은 단순히 폭력적인 남편, 아버지를 없앤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정은아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준호 씨의 마지막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서남마을은 이준호 씨의 죽음 이후 여전히 기이한 침묵에 휩싸려 있었다. 단서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박 형사는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사건 전체가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준호 씨의 죽음이 일어난 향어 농장은 여전히 그 깊은 물속에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비자연적인 침묵은 박 형사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다. 늘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박 형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가설과 간접적인 증거가 있었지만 이준호 씨의 죽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향어 농장은 마치 거울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고 아무런 흔적도 비린내도 없이 마치 살인사건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박 형사에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몇 날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후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 호수를 다 빼라! 그는 수사팀에 명령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팀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넓고 깊은 향어 농장을 비우는 작업은 거대한 일이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하지만 박 형사는 그것이 물속에 정은아 씨, 피해자의 아내는 집 앞 현관에 서서 난간을 꽉 잡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떨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가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향어 농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떠날 수 없는 곳이었다. 박 형사는 펌프 옆에 서서 여전히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걱정하는 기색 없이 향어 농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한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물이 피를 쓸어낼 수 있고 물고기는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것들, 숨겨진 비밀들은 언젠가는 떠오를 것이다. 그건 말없이도 고발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물이 점차 빠져나가면서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점점 빠지고 아래에는 검은 진흙바닥이 드러나며 끔찍한 물냄새가 퍼졌다. 이준호 씨가 그토록 아끼던 향어들은 이제 그 후 그들은 회색 카키색 천 조각을 발견했다. 이준호 씨가 평소 입던 옷의 일부였다. 천은 색이 바랬고 진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지막 의복의 일부로 보였다. 검은 진흙 속에서 이준호 씨의 일부 시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얀 뼈가 죽은 물고기들 사이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장면은 박 형사가 지금까지 본 사건들 중 어느 것과도 같지 않았다. 법의학자가 급히 도착해 발견된 것들을 조사했다. 검사 후 그는 대망치와 호수에서 발견된 뼈의 혈액이 모두 이준호 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시체는 물속 환경과 수생생물들의 영향으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향어들이 거의 모든 연조직을 먹어치웠습니다. 수사팀은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도 향어들이 이준호 씨가 아끼던 생물들이 결국 파괴자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장면은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물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모든 비밀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정은하 씨의 냉담한 태도였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무런 눈물도 없었으며 어떤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서남 호수의 침묵은 결국 깨졌다. 박 형사가 향어 농장을 비우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이기도 했다. 그는 이 결정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믿었다. 여러 날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과가 나타났고 이제 호수는 단순한 물속의 공간이 아니라 이준호 씨의 죽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담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 호수의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검은 진흙바닥과 의문의 물체들이 드러났다. 펌프의 소음이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남 마을에 가득한 고요함을 깨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 서서 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이준호 씨가 자신의 제국이라 자랑했던 향어 농장이 이제는 숨겨졌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물이 낮아지자마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 경찰이 아래에서 외쳤다. 내 발 아래 뭔가 딱딱한 게 있어. 모두가 달려가서 진흙과 이끼로 덮인 이상한 물체를 끌어올렸다. 그것은 오래된 대망치였다. 개망치 손잡이에 묻은 마른 피는 이 도구가 정은하 씨가 이준호 씨를 그러나 사건은 대망치에서 끝나지 않았다. 물이 계속 빠지면서 진흙 속에서 회색 카키색 천조각이 드러났다. 그것은 이준호 씨가 일할 때 자주 입던 옷의 일부였다. 특히 이 옷은 이준호 씨만이 입을 수 있는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설명과 일치했다. 이번에도 증인들은 그것이 바로 이준호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입었던 옷의 일부임을 확신했다. 긴장감이 마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향어 농장의 바닥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다.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준호 씨의 일부 뼈가 물고기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다른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또 뼈가 있어요. 수사팀은 신속히 다가갔고 법의학자들의 검사가 즉시 진행되었다. 법의학자는 검사를 진행한 후 대망치에서 발견된 피와 호수에서 나온 뼈가 이준호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시체는 물속 환경과 수생생률들의 영향으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향어들이 거의 모든 연조직을 먹어치운 결과입니다. 수사팀은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구도 향어들이 이준호 씨가 아끼던 생물들이 결국 파괴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물속 깊은 곳에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이 이제 밝혀진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정은하 씨의 차가운 태도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표정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냉정한 눈빛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박 형사는 자신의 과감한 결정이 정확했다고 느꼈다. 향어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났고 진실이 마침내 빛을 봤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 남아있었다. 정은하 씨와 김민우의 계산된 행동들이 이제 명확해졌고 그들은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거짓과 조조임 그리고 잔인함이 얽힌 복잡한 음모였다. 이준호 씨의 죽음은 한 인간의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고통과 분노의 결과였다. 조사팀은 그 모든 증거를 보고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이 발견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호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날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신문실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숨만이 들렸다. 박 형사는 이준호 씨의 아내 정은하 씨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가 수집한 모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이후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은하 씨는
모두가 오랫동안 그녀가 받아온 고통 속에서 눌려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두 손은 너무 꽉 쥐어져서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20년 동안 폭력을 참아온 여자가 이제 여기 앉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박 형사는 침착하게 대막치 정은아 씨가 사용한 흉기를 신문대 위에 올려놓았다. 대막치가 책상 위로 떨어지며 나는 톡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정은아 씨는 대막치를 한번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수사킴의 눈길은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은 고백 혹은 일어난 일에 대한 인정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형사는 고요하게 그 말은 방 안의 답답한 공기를 깨는 천둥 같은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그 자리에 멈춰섰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백은 전혀 망설임 없이 감정 없이 나왔다. 그것은 마치 해만 같았지만 너무 차갑고 잔인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박 형사는 정은아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차가운 고백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단지 이 사건의 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과 복수 사이에서 갈등하며 찢어진 인생의 종결을 의미했다. 정은아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 차분하게 모든 것을 풀어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제 인생을 20년 동안 망쳤어요. 싸움, 욕설, 물건을 부수는 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 말을 찾는 듯했다. 민우, 그가 기회를 주었어요. 그가 말했죠. 그가 사라지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저는 그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게는 그게 해방이었어요. 박 형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고백을 모두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승리나 만족감은 없었다. 그는 알았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든 정은아 씨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준호 씨의 죽음은 그녀를 구할 수 없었고 복수는 그녀에게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가 가장 불편했던 것은 정은아 씨의 차가운 태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는 냉정함이었다. 신문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깨지듯 무너졌다.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조종과 폭력의 비극, 이준호 씨뿐만 아니라 복수와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비극이었다. 다음 날 법정에서 정은아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민우는 공모자이자 범죄를 숨긴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만족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준호 씨의 죽음과 가족의 몰락은 범죄자들에게 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그때 이준호 씨의 동생은 법정 밖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준호 씨의 죽음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서남마을은 그동안 평화롭고 고요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 더 이상 바다의 바람과 돛을 타고 항해하는 배만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이제 이준호 씨의 죽음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낼 수 없으며 그 죽음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저주처럼 살아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경고가 되었다. 서남호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향어를 기르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과 숨겨진 비밀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물이 다시 채워지고 호수는 정리되었지만 아무도 그곳에 다시 물고기를 놓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며 이준호 씨의 잔인한 죽음을 목격한 곳에서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향어들이 음모를 완성한 그 장소에서 아무도 그 물속에 다시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정은아 씨는 판결을 받은 후 마을을 떠났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항상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이었던 정은아 씨는 이제 더 이상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그녀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마을을 덮친 그의 눈에 비친 이준호 씨의 죽음과 그 주변의 사건들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심함과 참을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면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고 결국 그 대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호수 위로 햇살이 반짝일 때 박 형사는 잠시 멈추어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을 들이새겼다. 그는 정은아 씨가 남편의 죽음을 고백한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또한 20년 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과 그 죽음이 단지 복수와 해방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박 형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폭력은 단지 주먹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시, 침묵,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에서 비롯된다. 반항하지 않고 울지 않으며 무표정하게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 그 침묵은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신호일 수 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 있었고 그들의 폭력은 결국 그들에게 탈출구를 찾기 위한 가장 잔인한 방법을 찾게 만든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명확하다. 수능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내면의 악마를 키워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과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잔인함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서남 호수에 석양이 내려앉을 때 작 형사는 말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었다. 이준호 씨의 죽음과 정은아 씨의 끝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의 연속이며 서남 호수 아래 숨겨진 저주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